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최근에 4월 21일쯤이죠. 그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현금화를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린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댓글로 혹시 현금화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꽤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번 테이퍼링 이슈가 오기 전에 그리고 5월에 CPI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일부 현금화를 하셨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 조정이 오고 언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꽤 많이 이번 조정이 오기 전에 현금화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보통 논리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 주장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논리를 보고 맞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지난 4월 말에 어떤 근거로 현금화를 좀 얘기를 했냐, 증시의 과열 지표들이 한두 개씩 나타나고 있었고요. 일단 증시 과열 지표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재탕해서 우려 먹으면은 괜히 또 너무 죄송하니까 그냥 일단 요 그림만 보여드리고, 첫 번째 그림이 S&P 500의 P 레이시오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이 FED 모형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증시 과열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리고 특히나 5월에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 그러죠. 이게 증시 조정을 이끌었는데, 근데 매일매일 시세 확인이 가능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요것만 봐도 5월에는 당연히 상당히 높게 나올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을 일부 정리한 거, 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번에 처음 영상을 보셨다거나 아니면 경제 초보자님들은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 과열 지표는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번 5월 달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원인이 된 5월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4월 한 달간의 지수가 5월에 발표되는 거거든요. 5월에 발표된 그림의 CPI 지수가 전월 대비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림은 CRB 원자재 가격 지수라는 겁니다. CRB 지수에는 원유 등 에너지가 39%, 그리고 농산물이 41%, 귀금속 7%, 산업용 금속이 13%가 이렇게 할당되어서 지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원자재 지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라든가 구리라든가 철강 이런 걸 따로 볼 필요 없이 이 지표만 봐도 어느 정도 대강의 흐름은 알 수 있는데, 지난 4월에 원자재 지수가 급등한 것이 확인이 되시죠, 지금 그림에서. 이거는 매일매일 발표가 되니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달 발표되죠. 이때 원자재 지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림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입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 중에서 농산물 및 음식, 그러니까 푸드가 13.9%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6.8%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거 두 가지만 합해도 거의 20%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처럼 4월 한 달 동안 원자재 지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만 이렇게 확인을 했어도 5월달 이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전 영상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인플레이션 이야기,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 관련, 또 테이퍼링 이슈가 터질 것 같은 이런 얘기들에서 설명한 이 영상들이 최근 영상들이죠. 근거는 모두 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4월 말 그리고 이제 5월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쯤에 현금화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현금화를 하실 수 있었고 이랬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면 이제 경제 초보자님들도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앞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원자재 가격을 잘 봐야 되겠구나 아셨죠? 그럼 하나를 배웠으니까 바로 응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처럼 CRB 원자재 가격 지수가 5월에는 지금 5월 21일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5월 한 달간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10일 동안 원자재 가격 지수가 급등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 정도만 유지해준다. 그러면은 다음 달 6월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달 발표된 5월달 수치처럼 전월 대비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시장에 굉장한 불안감을 선사할까요? 아니면은 전월 대비 유사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까요?
설명을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초등학생도 예측이 가능하죠. 자, 앞으로 10일간 원자재 가격 지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원자재 가격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수준의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만 유지해도 6월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 하락하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리가 너무 과도했구나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좀 안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이제 급등했던 게 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고, 테이퍼링 우려로 바짝 졸아서 하락하던 주식 시장도 다시 어느 정도 일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요 전 영상에 댓글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4월 말 영상을 보시고 뒤늦게 보고 지금 현금화 해뒀다 이런 분이라면 솔직히 좀 늦었다,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조만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 지수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앞으로 10일 내 급반등하는 모습만 나타나지 않으면 슬슬 이제 저가 매수를 시작할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둔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그걸 전부 저점 매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미 연준이 테이퍼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재수 없으면은 주식시장이 제대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전부 다 저점 매수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4월 말에 현금화를 못하고 영상을 늦게 보신 분, 그럼 나는 어떡하냐, 난 지금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금화도 못했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지금 답을 드려야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마 주식시장은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이벤트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역사적으로 반복된 현상이고요. 길어봐야 몇 달간 발생하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미리 현금화를 해놓지 못했다면 그냥 쫄지 말고 존버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이 있으면 잠깐 농담으로 기분을 좀 풀어드리면, 혹시 아무런 대응 못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고 내가 가진 종목도 막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술을 먹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잘못하다가 크게 물리면 거의 매일 먹다 보면 술값도 더 나오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쫄지 말고 존버하면 되니까 너무 쫄지 말라, 이 말씀 드린 거고요. 현금화 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증시가 눌리면 재매수로 조금씩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전부 다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럼 저점이 어디냐 계속 물어보실 텐데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저도 모르고, 빅스 등 이런 투자 심리 지표상 매도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좋은 시점이 되고, 또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를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다, 이런 분들 꽤 있죠. 그러면 지난 4월 말에 지금 주가 보시면 83,0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죠. 그때 현금화를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7만원대 또는 앞으로 6만원대 진입할 수도 있죠. 땡큐 하고 그냥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어차피 더 비싸게 팔고 다시 싸게 샀으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된 거겠죠. 자, 그렇게 매수를 해야지 괜히 최저점이 어딜까 이런 거 노리다가 날아가면은 더 열받죠.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왜 6월부터 9월 사이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건 조금 잘 생각해 보셔라,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 혹시 아십니까? 요 그림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월스트리트에 새로 일어난 일은 없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고, 캔 피셔 또 존 템플턴도 역시 유사한 맥락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의 뜻이 뭐냐, 이름만 바뀔 뿐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연준이 돈을 다시 풀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번 일들은 유례 없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은 최근 뉴스에서 블룸버그가 조사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전문가 중에 45%가 올해 4분기쯤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은 7월 27일 또는 9월 21일에 FOMC에서 나오게 됩니다.
FOMC는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1년에 8번을 하거든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6월, 7월, 9월, 11월,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11월, 12월, 그러니까 4분기에 테이퍼링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은 7월 아니면 9월쯤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앞서가니까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나오겠다 싶으면 당연히 그보다 한참 앞서서 테이퍼링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빠르면은 6월부터 9월 요 사이에는 주식시장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발생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서서 제가 제시 리버, 켄 피셔, 존 템플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일단 코로나 사태로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연 2008년 금융위기로 천문학적인 2차 양적 완화 자금이 풀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뉴스 기사는 2011년 7월에 미연준이 2차 양적 완화를 종료했던 시기의 뉴스 기사입니다. 매달 매입하던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우리말로 지금 하면 테이퍼링이 되겠죠. 2008년 1차 양적 완화에 이어진 2차 양적 완화로 2011년 연준의 보유 자산은 그림처럼 3조 달러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당시에도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다가 달러 패권이 붕괴할 위기가 있고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금을 매수해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2011년 2차 테이퍼링이 종료한 7월의 소비자 물가는 어땠을까요? 뉴스 기사처럼 2차 양적 완화가 실행되자 디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건 막을 수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죠. CRB 원자재 가격 지수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2011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죠. 자, 이유는 금융위기 때 생산 차질이 생겼고 그게 해소가 된 이후에 기업들이 재고 쌓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약간 그런 흐름이 많은데 재고 쌓기 경쟁에 돌입을 하면서 금융위기 여파로 인력도 부족해지고 회사가 파산하면서 생산 차질도 있었고 그다음에 운송에도 차질이 있었어요. 그게 2011년까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던 상황이었는데 가수요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의 재고 쌓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하고 원자재 가격은 계속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1년 이제 중반부터 연준의 2차 양적 완화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원자재 가격 또한 그때부터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재고 쌓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재고 물량을 풀기 시작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CRB 지수가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1년 7월부터 2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미연준이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했고요. 역시 주식시장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2011년 8월에 미 연준은 2013년 중반까지 우리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연준이 이렇게 2년 반 동안이나 금리를 고정을 해버린다? 그럼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연준은 이제 통제력을 상실할 거다. 자,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은 2011년 버냉키 의장이 이끌던 연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9%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파월 의장도 역시나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연준은 언제나 일시적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편인데 실제 2011년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었죠. CRB 지수가 2011년 급등하다가 그때부터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 보는 이유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해소가 됐던 2011년과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3차 양적 완화까지 이어졌죠.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2013년 6월이 돼서야 연준은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 그래서 테이퍼링 언급을 하면서 역시 뉴스 기사처럼 증시의 폭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때도 다른 뉴스가 아니었어요. 역시나 반복됐던 뉴스죠. 2011년에 이미 2차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테이퍼링 이슈가 터질 때 증시가 급락하는 거구나 사람들은 알았고, 그래서 2013년 초부터 연준이 테이퍼링
언급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응해야 된다 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전문가들도 이제 이 정도 변동성이 나왔으면 테이퍼링 이슈는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알려진 이슈니까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근데 뉴스 기사 보시면 실제 테이퍼링 언급 이후, 그러니까 2013년 6월에 미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달러 자금 유출에 약했던 신흥국 증시는 좀 더 오랜 기간 증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과연 지금 나오는 이런 미 연준의 일시적이라는 반응과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 부채 위기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문가들의 발언, 그리고 연준의 반응, 어느 하나 새로운 뉴스인가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실인가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실이죠. 그럼 이런 반복을 근거로 앞서서 제가 6월에서 9월 사이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화한 자금이 있다면은 혹시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전부 다 저점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일부는 대응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테이퍼링 이슈라도 지난 2011년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보면, 지금 만약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직접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 이런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면 시장은 지난 2013년 6월처럼 폭락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학습 효과로 별 볼 일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죠. 보수적인 사람이라면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테이퍼 텐트럼이 터질 가능성도 거의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점 매수 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현금 일정 비중 유지하는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사용을 하고, 진짜 공격적인 분이시라면 그냥 존버할 수 있잖아요.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그냥 알아서 그냥 버티면 되는 거겠죠. 그냥 요 정도까지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런 말 안 하셔도 될 거고, 논리만 보고 그냥 결정을 내리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논리의 근거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률에 대응을 하자 이거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